사실 재회생이 훨씬 쉬워요. 내가 어쩌다가 회생을 하게 됐는지도 이미 법원에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재신청은 뭘 보느냐? 아무래도 초에 회생을 하시는 분들은 법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지 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초회 신청을 할 때는 깨끗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재회생을 할 때는 금지 명령이 기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번 회생 면책 결정을 받고 재신청할 때는 여간하면 금지 명령이 나오지만 절차가 진행 중이던 사람이 폐지하고 재신청할 때는 금지 명령이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금지 명령이 안 나오니까 재신청을 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회생을 신청하는 주된 목적이 금지 명령이 아니에요. 내가 회생을 신청하는 목적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함에 있는 거지 금지 명령이 안 나와도 회생에 딱히 미치는 악영향은 없습니다. 이 제도를 악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찌됐건 간에 내가 오늘부터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금지명령의 유무와 관계없이 채권사들이 별도로 압류를 집행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생을 신청하면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대출, 이자 이런 모든 걸 다 연체를 해도 되고 심사의 그 기간만 노리고 심사가 끝나면 폐지되자마자 바로 재신청 이런 식으로 제도를 악용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럼 10년 내내 계속 신청 폐지만 하면서 돈을 한 푼도 안 갖고 10년 동안 펑펑 놀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법원에서도 안 좋게 보기 때문에 보통 접수하고 변제금을 한 번도 안 내고 폐지되고 또 다시 재신청하고 또 폐지하고가 세 번째 되면요 신청서 내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변제금을 내라고 해요 법원에서. 그거 오늘 안 돼? 그럼 바로 폐지라고 해서 이거를 못 누리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접수하자마자 바로 기각시켜버립니다. 제도를 악용했다고 판단을 해서요. 그러면은 무조건 회생의 한도가 4번이냐 5번이냐 이건 또 아닙니다. 정말 뭐 피치 못할 사유로 열심히 내가 3년 변제 중에 2년을 냈는데 갑자기 뭐 건강상의 이유로 실직을 해서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가 됐다. 또 다시 재신청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번에는 갑자기 뭐 새쌍둥이가 태어나서 뭐 변제금 못 내서 폐지가 됐다? 이런 식으로는 제가 총 5번까지 재신청 시켰던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다 됐습니다. 결국 지금은 마지막 변제금은 완납을 하셨는데 그래서 횟수에 제한이 있다라기보다는 결국 사유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게 되었는지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재회생이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한 번 회생을 해서 면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시 채무가 발생하신 분들이 재회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미 내가 기존에 회생을 진행 중이었는데 조금 더 조건이 괜찮아지신다라는 부분의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조건이 괜찮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회생 제도 자체가 내가 신청할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법 개정이 됐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회생을 내가 아무리 돈을 얼마를 냈다고 하더라도 폐지하고 재신청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상황이 바뀌었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사례인데 이 의뢰인분이 회생 변제하던 도중에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월소득이 대기업 다니던 분이라 뭐 500, 600 벌었는데 군대 입대하면서 월소득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차라리 폐지하고 재신청을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회생 중에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게 계획대로 흘러가진 않거든요. 급하게 뭐 부모님이 아파서 쓰러져서 지금 당장 수술 안 받으시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럴 때 뭐 내가 회생 중이라 대출도 안 나오고 회생 중 대출이 대부업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20% 금리로 빌려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내가 회생의 변제금도 내면서 대부업의 대출 이자 내는 게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신 분들이 보통 재회생을 합니다. 당연히 저희야 변호사 사무실이다 보니까 사건을 수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분이 봤을 때 현재 진행하고 있는 회생이 훨씬 유리한데 이걸 내가 욕심 부려서 이거를 폐지하고 재신청을 할까라는 저의 도덕적 이런 모럴 해저드는 항상 발생하는데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재신청이 유리하지 않은 경우는 절대 수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결같은 저희 변호사님의 의지이고요. 만약에 재신청을 하는 게 기존의 회생을 꾹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싶을 때는 무조건 좀 재신청을 제안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해서 면책을 받은 자는 5년간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이거는 면책 결정일로부터 2주가 지나야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 날짜 기준으로 만으로 5년이 지나야 됩니다.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조차도 제도를 악용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한번 사람이 이렇게 회생 면책을 받고 나면은 조금 심리가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이거밖에 안 내네? 라고 하는 거를 습관적으로 계속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회생 면책을 받고 5년간은 개인 회생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재신청은 뭘 보느냐? 개인 회생을 신청해서 폐지될 때까지의 데이터만 보는 거예요. 회생을 신청해서 변제금 납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얼마 없어요. 대출금 사용처 소명이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회생이 훨씬 쉬워요. 이미 초회 회생에서 검증할 건 다 검증했다는 거죠. 그래서 재회생할 때 들어가는 서류 중에 사실상 제일 중요한 서류는 진술서예요. 내가 왜 재회생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변제금이 밀려서 절차가 폐지가 됐다, 이 채무증대 경위서를 어떻게 잘 쓰느냐가 사무실의 역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재회생을 하는 건 중에 많은 건들은 보통 타 사무실에서 진행하셨던 분들이 폐지되고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진행하다가 폐지가 되면 당연히 내가 의뢰했던 사무실에다가 다시 연락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분들이 연락 와서 하는 말이 항상 그겁니다. 내가 처음에 회생 진행하는 1년 내내 연락이 한 번도 되지 않았다. 내가 먼저 연락하는 거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자기들이 필요했다면 연락을 하더라.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이 문의가 오시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랑 진행하셨던 분들은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을 때 스스럼 없이 연락 주셔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하다 보니까 경험이 든 거예요. 그러면 재회생 타이밍은 언제가 좋다. 재회생을 할 때는 이 서류를 넣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경험밖에 없습니다. 재신청의 시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내가 만약에 초회 신청을 2024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재신청을 2025년도에 한다. 그러면은 1년간의 달라진 소득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저생계비가 1년마다 한 번씩 오르기 때문에 오른 최저생계비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고요. 또한 제도적으로 조금 더 탕감이 될 만한 요소가 생긴 추가생계비의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컨설팅을 굉장히 잘해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도산법 전문 변호사니까 상담받는 비법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사무실들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행하던 의뢰인이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이 변제를 끝까지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연락이 생각보다 되게 자주 와요. 저는 제 의뢰인분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딱히 살갑거나 의뢰인들을 잘 챙기는 편은 아니지만은 의뢰인분들하고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변제하고 있으시던 분들이 제가 갑자기 이직을 하면서 소득이 적어졌어요. 혹은 내가 지금 자녀가 태어났어요. 아니면은 제도가 좀 바뀐 게 있다는데 혹시 제가 재회생을 하면 좀 변제금이 낮아질 이슈가 있을까요? 라는 연락들이 옵니다. 이렇게 왔을 때 전략적으로 이거를 지금 당장 폐지하고 재신청합시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몇 달만 더 있으면 해가 바뀌니까 생계비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재신청을 하더라도 한 두세 달 정도 있다가 재신청을 합시다 라든지 임신 중이다 혹은 출산 예정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출산할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합시다 라든지 이런 식의 의뢰인에게 가장 이득이 된 컨설팅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경험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의뢰인들하고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거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노하우가 저희 이원우 법률사무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저희랑 소통이 잘 되는 게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면 법원이 가끔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서명해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에게 이제 호의적인 분들은 제가 어떤 걸 요청해 드려도 해 오세요. 참고로 법원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무리한 걸 요구했는데 우리가 그걸 해 나가면 법원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경청하고 그거대로 잘 준비를 해주시는 분과 아닌 분의 변제율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사무실과 그리고 의뢰인 서로의 소통이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회생 면책을 받으셨던 적이 있었던 분들이 이미 한번 회생한 이력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페널티로 작용해서 법원에서 난주게 보지 않겠냐라고 걱정을 하신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회생을 끝까지 완주를 해서 면책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페널티를 별도로 주진 않아요. 그리고 채무가 조금 안 좋은 곳에 써서 한번 회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회생을 해서 기각이 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면책받고 5년이 지난다면 회생이 기각되지 않습니다. 채무의 사용처가 좋지 않으면 변제율이 좀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이 채무를 별도로 변제할 능력이 안 된다면 재회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면책 후 재신청 혹은 폐지 후 재신청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네이버 카페, 우회전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재회생 관련된 내용 많이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전화 상담은 무료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제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제 연락처로 직접 전화로 주셔도 되고 혹은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톡 상담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카카오톡으로도 저희 채널명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것들 많이 질문 주십시오.